한밤중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 연구실 동기와 호텔에 있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했다. 내가 도착하자 상대방 남편은 합의금으로 5억을 요구했다. 나는 냉소하며 대답했다. 돈 없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박민아 씨, 빨리 강남 로얄 호텔로 와주세요. 남편분께서 큰일이 났습니다. 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칠흑 같은 밤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비몽사몽간에 전화를 받았고 낯선 남자의 억눌린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들었다. 누구세요? 제 남편이 무슨 일인데요?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는 강진우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 이현준 씨의 대학원 동기의 남편입니다. 당신 남편 지금 제 아내와 호텔에 있다가 저한테 현장을 들켰습니다. 당장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얘졌다. 이현주는 3일간 출장 중이었다. 어젯밤에는 동기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었다.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에는 새벽 3시 15분이라는 시간이 떠 있었다. 기다리세요.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하고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었다. 10년의 결혼 생활. 우리는 이미 열정과는 거리가 먼 나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깊은 밤, 이런 전화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차에 앉아 핸들을 꽉 쥔 채 지난 세월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다정하고 세심했던 남편,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던 그 남자. 지금 이 순간 그는 어느 호텔 방에서 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밟아 강남 로얄 호텔로 향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현주는 내 대학교 3년 선배였다.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그는 대학원생이었고 나는 대학교 2학년이었다. 그는 꼬박 1년을 나를 쫓아다녔다. 매일 도서관에서 나를 기다렸고 아침밥을 사다 주었으며 함께 자습을 했다. 그때 그의 눈에는 오직 나 하나뿐이었다. 우리는 졸업하자마자 결혼했다. 지난 10년간 그는 IT 회사에서 기술팀장으로, 나는 광고회사에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했다. 우리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몸 때문이었다. 5년 전 나팔관 유착 진단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이현주는 괜찮다고, 둘이서 사는 것도 좋다고 말했었다. 나는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쩌면 그는 이미 이 결혼에 실망했는지도 모른다. 호텔 앞에 차를 세웠을 때는 이미 새벽 4시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섰다. 프런트 직원이 나를 보더니 바로 다가왔다. 박민아 씨 맞으신가요? 강진우 씨께서 1208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 혼자였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다. 올해 32살, 나름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간 나는 한낱 웃음거리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1208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 열렸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 앞에 서 있었다. 키가 크고 얼굴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가 바로 강진우, 전화로 나를 협박했던 그 남자였다. 박민아 씨, 이제야 오셨군요. 그는 냉소하며 몸을 비켜섰다. 들어와서 당신의 훌륭한 남편 얼굴이나 보시죠. 방 안으로 들어서자 이현준이 소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호텔 가운을 입은 채 나지막이 흐느끼고 있었다. 현준 씨. 나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었다. 미나야, 닥쳐. 강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앞으로 다가와 말했다. 박민아 씨, 상황은 보셨을 테고 저나 당신 남편이나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일 조용히 해결합시다. 제 요구는 과하지 않습니다. 5억 주시면 이 일은 없던 걸로 하죠. 아니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남편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버릴 테니 5억 원. 나는 속으로 그 숫자를 되뇌었다.
나와 이현준의 전 재산을 합쳐도 3억이 될까 말까 했다. 부모님은 평범한 노동자로 은퇴하신 지 오래라 그런 큰 돈을 마련할 수 없었다. 나는 이현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그 여자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화장이 다 번져 엉망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최서윤입니다. 현준 씨 대학원 동기예요. 최서윤. 들어본 이름이었다. 이현준이 가끔 언급했었다. 자기 반에서 가장 뛰어난 여자였고 지금은 외국계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다고 그녀가 재벌 2세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다는 말도 들었던 기억이 났다. 현준 씨, 둘이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나는 마치 오늘 날씨를 묻는 것처럼 담담하게 물었다. 이현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최서윤이 끼어들었다. 박민아 씨, 이건 다 오해. 내 남편한테 묻고 있어요. 당신 말고요. 나는 차갑게 그녀의 말을 끊고 이현준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말했다. 얼마나 됐냐고요. 이현준의 목울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석 달, 석 달. 나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석 달 전은 바로 그들의 대학원 동창회가 있던 때였다. 그때부터 나를 배신했던 것이다. 왜요? 나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다. 미나야, 나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이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동창회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서윤 씨가 강진우와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고 했고, 그래서 우리 그냥 잤다고요. 그 다음은요? 한 번으론 부족해서 2번, 3번 만났겠죠. 이현준 씨, 우리 결혼할 때 나한테 했던 말 기억나요? 평생 나만 사랑하고 나한테만 충실하겠다고 했잖아요. 그 약속들이 당신 눈에는 그냥 농담이었나 보죠? 강진우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박민아 씨, 지금 부부 싸움할 때가 아닙니다. 딱 한마디만 묻죠. 5억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안 줘요. 방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강진우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그가 목소리를 높였다. 안 준다고요. 나는 또박또박 반복했다. 돈 없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이현준이 벌떡 일어섰다. 미나야, 너 미쳤어?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 직장, 내 앞날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냉소했다. 이현준 씨, 바람 피울 때 내 생각은 했어요? 이 가정 생각은 했냐고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까 나보고 돈으로 뒤처리해달라고요? 내가 뭐로 보여요? 현금인 줄기? 최서윤도 당황해서 내 팔을 붙잡았다. 박민아 씨, 제발요. 우리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일 커지면 누구에게도 좋을 거 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가정? 당신들이 이런 짓 할 때 가정 생각은 했나요? 최서윤 씨, 당신도 여자잖아요. 배신당한 기분이 어떤 건지 알 텐데요. 그런데 지금 나보고 돈 내서 당신들 뒤치다꺼리를 하라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강진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다. 박민아 씨, 좋게 말할 때 들으시죠. 지금이라도 신고해서 당신 남편 경찰서에 쳐넣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지금 바로 제가 대신 눌러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들이 할 말을 잃었다. 강진우는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는지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현주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내게 애원했다. 미나야, 제발 진정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이 5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상의하자고요. 이현준 씨, 우리 둘이 모은 돈 다 합쳐봐야 3억이에요. 그중 1억은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돈이고 5천만 원은 내가 그동안 받은 보너스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이 당신이 번 돈이라고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이 돈을 당신 바람피운 값으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방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었다. 강진우는 방안을 서성이며 대책을 고민하는 듯했다. 최서윤은 화장이 귀신처럼 번진 채 엉망으로 울고 있었다. 이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심정을 느꼈다. 지난 10년 나는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던가. 서울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이 위성도시에 남아 그와 함께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냉대와 구박을 견뎠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아침밥을 차리고 빨래와 청소를 하며 그의 일상을 돌봤다. 그런데 그는 바람으로 내게 보답했다. 박민아 씨, 정말 이를 수습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고 갈 겁니까? 강진우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노려봤다. 생각해봐요. 신고하면 당신 남편 직장은 당연히 날아갈 거고, 그럼 지금 있는 3억도 지키기 힘들 텐데, 뭘로 먹고 살려고요? 그 돈으로 당신 남편 뒤치다꺼리 하는 것보단 낫죠. 나는 비웃었다. 강진우 씨, 내가 바보인 줄 아세요? 설령 오늘 내가 5억을 준다고 해도 당신이 나중에 또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요? 이 일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냐고요? 날 등신 취급하지 마세요. 강진우의 표정이 변했다. 내 말이 전곡을 찔렀던 것이다. 게다가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당신 아내 바람 피운 사실도 다 퍼질 텐데, 당신 체면은요? 당신 집안 사업은요? 우리 다 배운 사람들인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요. 이 말에 강진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는 불꽃 튀는 눈으로 나를 노려봤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나는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다. 이현준이 갑자기 달려와 나를 막아섰다. 미나야, 가면 안 돼. 네가 가버리면 난 어떡하긴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현준 씨, 그 여자 침대에 오르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했어야죠. 나는 그를 밀치고 방을 나섰다. 등 뒤에서 이현준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못 들은 척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가 쫓아 나오는 것이 보였지만 이미 늦었다. 차를 몰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 날이 밝지 않았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우리가 함께 꾸몄던 집을 둘러보았다. 벽에는 우리의 웨딩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때의 우리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나와 검은 턱시도를 입은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모든 것이 웃음거리가 되어버렸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모두 이현준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보지도 않고 전원을 꺼버렸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할 필요가 있었다. 이혼, 그건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해야 했다. 32, 늙었다고 할 수도 젊다고 할 수도 없는 나이. 나는 진정한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평생 혼자 살아가게 될까? 날이 점점 밝아왔다. 나는 창가에 서서 바깥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고 아침 운동을 나온 노인들이 공원에서 운동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온했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그저 악몽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내 결혼은 이미 끝났다. 오전 9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현준이 아니라 낯선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옷차림에 옅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누구신지요? 내가 물었다. 최서윤 엄마, 윤미숙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박민아 씨,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의 의도를 짐작하며 몸을 비켜주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집안을 훑어보았다. 박민아 씨, 어젯밤 일은 다 들었습니다. 윤미숙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양측 모두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데요? 나는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강서방이 5억을 요구했다는 건 압니다. 좀 과한 금액이죠. 윤미숙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박민아 씨도 남편분을 생각해야죠. 일이 커지면 그분 앞날에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나는 실소했다. 윤미숙 여사님, 따님이 바람을 피웠는데 따님을 교육할 생각은 안 하시고 저를 설득하러 오셨네요. 이게 무슨 경우죠? 윤미숙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박민아 씨의 분노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서윤이와 이서방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됐습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사님, 똑똑히 아세요. 제 남편은 유부남이고 따님도 유부녀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고 배신이에요. 어머니로서 그걸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저한테 와서 진정한 사랑을 운운하시다니. 가치관에 문제가 있으신 거 아닌가요? 윤미숙의 얼굴이 굳어졌다. 박민아 씨,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거지, 당신한테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말씀해 보시죠. 어떻게 절 도와서 해결해 주실 건지.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봤다. 간단합니다. 윤미숙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은 남편과 이혼하세요. 우리 서윤이도 강서방과 이혼시킬 테니. 그리고 당신이 1억을 강서방에게 위자료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체면을 지키면서 이 관계를 끝낼 수 있죠. 나는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올 뻔했다. 여사님, 계산 한번 기가 막히시네요. 따님이 바람피웠는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죠? 따님더러 저한테 위자료를 내라고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윤이에겐 돈이 없어요. 돈은 전부 강서방이 관리하거든요. 윤미숙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이 꿰지 않았다면 우리 서윤이가 그런 짓을 했을 리 없어요. 당신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돈을 좀 내는 게 뭐가 문제죠?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안은 하나같이 똑같은 부류였다. 딸이 바람 피우자 어머니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나를 등쳐먹을 궁리나 하고 있었다. 여사님, 나가주세요. 나는 일어나 문을 가리켰다. 당신처럼 가치관이 비뚤어진 사람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윤미숙도 일어섰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민아 씨,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체면 봐주는 겁니다. 이걸 거절하면 강서방 쪽은 나도 막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남편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당신도 좋을 거 하나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이제 신경 안 쓰니까. 윤미숙이 떠난 후 나는 소파에 앉아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쌌다. 이 가족은 정말 기상천외했다. 딸은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는 그걸 덮어주려다 못해 나를 협박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엔 내 절친 김지혜에게서 온 전화였다. 우리는 대학교 동기로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다. 그녀는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였다. 미나야, 무슨 일이야?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받아서.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어젯밤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전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지혜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준 그 개자식. 미나야, 너 정말 잘했어. 단 한 푼도 주면 안 돼. 하지만 지혜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정해. 일단 진정해. 지혜가 말했다. 나 지금 바로 비행기 표 끊어서 갈게. 만나서 자세히 얘기하자. 내가 가기 전까지 절대 아무것도 약속하지 말고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면 안 돼. 알았지? 나는 보이지 않겠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전화를 끊으니 마음이 조금 나아졌다. 적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후에 이현준이 돌아왔다. 그는 무척 초췌해 보였다. 덥수룩한 수염에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미나야, 우리 얘기 좀 해. 그는 거실에 서서 내게 다가오지 못했다.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현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할게. 이현준 씨, 내가 당신을 믿을 것 같아요? 나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잘못했다고? 뭐가 잘못됐는데요? 바람 피우다 걸린 거? 아니면 뒤처리를 제대로 못한 거? 이현주는 아무 말도 못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너를 배신한 거, 우리 결혼을 배신한 거, 그게 잘못이야. 말은 참 번지르르하네요. 나는 냉소했다. 하지만 이현준 씨,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죠? 당신이 날 배신한 건 사실이고 최서윤과 석 달 동안 만난 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그 사실들이 바뀌나요? 미나야, 정말 후회해. 이현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날 밤 술에 너무 취해서 서윤 씨랑 하룻밤 실수를 했어. 그걸로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후로 나도 모르게 점점 빠져들었어. 빠져들었다고요? 나는 기가 막혔다. 이현준 씨, 당신은 성인이에요. 애가 아니라고요. 생각할 머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빠져들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녀를 만날 때마다, 그녀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당신은 선택을 한 거예요. 나를 배신하기로.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말하면 내가 용서할 것 같아요? 이현주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미나야, 난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지난 10년 동안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나도 다 알아.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귀신에 씌었던 거야.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현준 씨, 당신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들 정말 후회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강진우가 신고할까봐, 직장에서 잘릴까봐, 사회적으로 매장당할까봐 두려운 거 아니고요? 이 말에 이현주는 흠칫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두려운 거 맞아. 이현주는 인정했다. 하지만 미나야, 정말 후회하기도 해.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죠. 나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이현준 씨, 우리 이혼해요. 안 돼. 이현준이 벌떡 일어나 내 손을 붙잡았다. 미나야,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이현준 씨, 나를 배신했을 때 이런 날이 올 거라는 생각도 했어야죠. 당신에 대한 감정, 이제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우리 결혼은 죽었다고요. 하지만 미나야, 강진우 쪽은 어떻게? 이현주는 다급하게 물었다. 그 사람 5억을 달라고 하잖아. 우리 그 돈 없다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 신고하면 신고하라고 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난 이미 마음 정했어. 당신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를 생각은 없어요. 당신이 저지른 일, 당신이 책임지세요. 이현주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한때 그렇게 사랑했던 남자, 10년의 청춘을 바쳤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내 눈에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문을 열자 캐리어를 든 지혜가 서 있었다. 미나야. 그녀는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제일 빠른 비행기로 왔어.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지난 몇 년간 나는 항상 강한 척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지금 가장 친한 친구 앞에서 나는 모든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었다. 지혜야, 나 너무 힘들어. 나는 흐느꼈다. 알아, 다 알아. 지혜는 내 등을 토닥였다. 울어. 울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이현주는 지혜를 보고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그는 지혜가 예전부터 자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과분하다고 생각했다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지혜는 당연히 내 편을 들 것이었다. 이현준 씨, 아직도 여기 있을 낯짝이 있어요? 지혜가 차갑게 그를 쏘아붙였다. 바람 피워놓고 미나가 용서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김지혜 씨, 이건 나와 미나 사이의 일입니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이현준이 힘겹게 말했다.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지혜는 비웃었다. 미나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미나 일은 곧 내 일이라고. 이현준 씨, 똑똑히 들어요. 헛된 꿈은 버려. 미나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고 당신 뒤치다꺼리도 해주지 않을 거야. 당신이 싼 똥, 당신이 치우라고. 이현주는 입을 열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침실로 들어갔다.
지혜는 나를 부축해 앉히고 물 한 잔을 건넸다. 미나야, 일단 물 좀 마시고 진정해. 그리고 더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줘. 나는 일의 전말을 지혜에게 상세히 털어놓았다. 강진우의 협박, 윤미숙의 방문, 그리고 이현준의 애원까지. 지혜는 다 듣고 나서 얼굴이 굳어졌다. 그 집안 제대로 된 인간들이 아니네. 그녀는 분노에 참말했다. 최서윤은 바람을 피우고 그 엄마는 딸을 혼내기는커녕 너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해? 그리고 그 강진우라는 작자 칼코조슈 오이이라니 완전 공갈 협박이잖아. 하지만 지혜야, 나 이제 어떡해? 내가 물었다. 만약 강진우가 정말 신고하면 신고하라고 해. 지혜가 말했다. 미나야,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게 있어. 한국에서 불륜은 더 이상 형사 범죄가 아니야. 신고해봤자 도덕적 비난을 받을 뿐 실질적인 처벌은 없어. 이현준이 걱정하는 건 자기 평판이겠지만 그건 그 자식이 자초한 일이야. 너랑은 상관없어. 하지만 내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지혜가 말을 막았다. 하지만은 없어.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미나야, 넌 이 결혼을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어.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생각할 때야. 이혼하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해야 해. 이현준과 최서윤은 자기들이 알아서 란탄즈를 처리하게 놔둬. 하지만 강진우가 정말 신고하면 현준 씨 직장은 분명 위태로워질 텐데. 그러면 어쩔 건데? 지혜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나야, 너 아직도 그 사람 걱정하는 거야? 그 사람이 너를 배신할 때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했을까? 최서윤과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내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왜 네가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데? 그녀의 말은 내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다. 그렇다. 왜 내가 그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가 잘못을 저질렀으니 그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했다. 네 말이 맞아.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혜야, 나 이혼할래. 그래야지. 지혜가 내 손을 토닥였다. 이혼 절차는 내가 도와줄게. 재산 분할도 걱정하지 마. 법은 내 권리를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우리 집은, 나는 조금 걱정스러웠다. 집은 너희 결혼 후에 공동으로 산 거니까 내게 절반의 권리가 있어. 지혜가 말했다. 게다가 이현준이 유책 배우자니까 위자료로 재산을 더 요구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람 이제 직장이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내가 뭘 받을 수 있겠어? 누가 직장이 없대? 지혜는 냉소했다. 강진우는 그냥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거지. 아직 실제로 신고한 건 아니잖아. 설령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해고한다는 보장도 없고, 게다가 이건 네가 고려할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모아서 이혼 준비를 하는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혜가 있으니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저녁에 이현준이 침실에서 나왔다. 지혜가 아직 있는 것을 보고 표정이 좋지 않았다. 김지혜 씨, 아직 안 갔습니까? 그가 물었다. 제가 왜 가야 하죠? 지혜가 눈썹을 치켜떴다. 전 미나랑 같이 있으러 온 거지. 당신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아직 이 집에 있는 당신 낯짝이 더 두껍네요. 이현주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억눌렀다. 미나야, 우리 둘이서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현준 씨, 난 이미 결정했어요. 우리 이혼해요. 이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미나야, 정말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굴 거야? 잔인하다고요? 나는 냉소했다. 이현준 씨, 나를 배신할 때는 당신이 잔인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최서윤과 석 달 동안 만나면서 만날 때마다 잠자리를 할 때마다 당신은 나를 배신하고 있었어요. 이제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 내가 잔인하다고요? 내가 잘못했어. 이현주는 다급해졌다. 하지만 미나야, 난 정말 너 없이는 안 돼. 지난 10년 동안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다 기억해.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당신 약속은 이제 아무 가치도 없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현준 씨, 우리 결혼할 때도 평생 나한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런데요,
그 약속 3년도 못 갔잖아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믿어요? 미나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난 이미 결정했어. 내일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이현주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가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미나야, 너는 가서 쉬어. 여기는 내가 있을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퍼해야 마땅한데. 이상하게도 마음속에서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것이 최선의 결말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이현주는 이미 집에 없었다. 지혜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갔어. 회사에 처리할 일이 좀 있다고 하더라. 아?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미나야, 변호사한테 연락해놨어. 지혜가 따라왔다. 오후에 만나서 이혼 문제 상의하기로 했어.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침을 먹을 때 지혜가 갑자기 물었다. 미나야, 이현준이 왜 바람을 피웠을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너희한테 아이가 없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지혜가 말했다. 남자들은 현실적이야.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이 결혼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사람은 아이는 상관없다고 했었어. 내가 반박했다. 말하는 거랑 행동하는 건 다른 문제지.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미나야, 자책할 필요 없어. 네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야. 몸이 그런 걸 어떡해. 이현준이 정말 너를 사랑했다면 그런 이유로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을 거야. 나는 침묵했다. 어쩌면 지혜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현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에게 실망했을지도. 다만 표현하지 않았을 뿐. 이번 불륜은 그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다. 오후에 우리는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는 40대 중년 남성으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내 진술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박미나 씨, 상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 분할에서 더 많은 몫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님, 제 남편이 지금 실직할 위기에 처해 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두 분의 공동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축적된 것이지 남편분의 현재 직업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불륜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한 뒤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증거요? 내가 물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사진, 동영상, 녹음 파일, 혹은 증인 진술 등이 있습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날 밤 강진우의 전화를 받고 호텔에 가서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것도 증거가 되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두 사람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지혜가 물었다. 대화 내용은 어떻게 구할 생각이야? 그 사람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아. 내가 말했다. 오늘 밤 그 사람이 잠들면 휴대폰을 확인해 볼 거야. 좋은 생각이야. 지혜가 동의했다. 하지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밤에 이현준이 돌아왔다. 그는 무척 피곤해 보였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다. 오늘 어디 갔었어요? 내가 무심코 물었다. 회사. 그는 눈을 감았다. 팀장님이 불러서 얘기 좀 했어. 요즘 조용히 지내고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하시더라. 이현주는 눈을 뜨고 나를 바라봤다. 미나야, 정말 이혼할 거야. 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현주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동의할게. 나는 그가 이렇게 순순히 동의할 줄 몰라 잠시 멈칫했다. 이현준이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미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한 달만 시간을 줘. 그가 말했다. 한 달 후에도 네가 여전히 이혼을 원한다면 더 이상 붙잡지 않을게.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증명할 기회를 줘. 나는 그를 보며 잠시 망설였다. 옆에서 지혜가 눈짓으로 안 된다고 신호를 보냈다.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현준 씨, 난 이미 결정했어요. 딱 한 달만. 이현주는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미나야, 우리 10년을 함께 했잖아. 단, 한 달의 기회도 줄 수 없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다. 좋아요, 한 달.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한 달 동안 나를 실망시키는 짓을 또 한다면 그땐 바로 소송 걸 거예요. 안 그럴게. 약속해. 이현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옆에서 지혜는 한숨을 쉬었다. 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밤에 이현주는 샤워를 하고 바로 잠이 들었다. 나는 그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그는 바꾸지 않았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최서윤과의 대화방을 찾았다. 그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그들은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은밀하게 대화했다. 이현주는 그녀를 자기야라고 불렀고 그녀는 그를 오빠라고 불렀다. 데이트 시간, 잠자리 세부 사항까지 모든 것이 그 대화에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한 장 한 장 캡처해서 저장했다. 그리고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3달 전부터 그들은 거의 매일 통화했다.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통화하기도 했다. 나는 몇 건의 계좌 이체 내역도 발견했다. 이현준이 최서윤에게 돈을 보낸 기록이었다. 매번 몇백만 원씩, 총합이 3천만 원이 넘었다. 3천만 원. 이 돈은 모두 우리의 공동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었다.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모든 증거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두었다. 침대로 돌아와.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이현준이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거실에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미나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현준이 다가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내가 피했다. 그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럼 나 출근할게. 잠깐만요. 내가 그를 불렀다. 현준 씨, 최서윤한테 돈 얼마나 보냈어요? 이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상관없고 얼마나 보냈냐고요. 얼마 안 돼. 그냥 몇백만 원 정도. 이현준이 우물쭈물했다. 몇백만 원? 나는 냉소했다. 이현준 씨, 마지막 기회를 줄게요. 사실대로 말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변호사 찾아갈 거니까. 이현준은 내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현준 씨,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요? 우리 공동재산이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려요? 나도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현준이 고개를 숙였다. 서윤 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그래서 내 돈으로 그녀를 도왔다고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이현준 씨,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낯이 있어요? 내 뒤에서 바람 피우고 내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리고 이제 와서는 한 달의 시간을 달라고요? 뭘 증명하려고요? 당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미나야, 그런 게 아니야. 됐어요. 나는 일어섰다. 이현준 씨, 나 지금 당장 변호사 찾아가서 오늘 바로 이혼 소송 걸 거예요. 미나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이현준은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돈,
다 갚을게. 약속해. 놔요. 나는 그를 힘껏 뿌리치고 집을 나섰다. 마침 나를 찾아온 지혜와 마주쳤다. 그녀는 뛰쳐나오는 나를 보고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혜야. 우리 지금 당장 변호사한테 가자. 나는 이를 악물었다. 단 하루도 더 기다리기 싫어. 지혜는 내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지금 바로 가자. 김 변호사는 우리가 이렇게 빨리 다시 찾아오자 조금 놀란 듯 했다. 박민아 씨, 무슨 새로운 상황이라도 있나요?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김 변호사는 그것들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증거들은 매우 확실합니다. 상대방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합니다. 즉시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물었다. 상대방이 합의 이혼에 동의하면 가장 빠르면 한 달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해서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의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지금 저를 붙잡고 싶어서 안달이니까. 분명 합의 이혼에 응할 겁니다. 그럼 가장 좋죠. 김 변호사가 말했다. 합의 이혼이 양측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주는 방법입니다. 그 후 며칠간 나와 지혜는 이혼 합의서 준비에 바빴다. 이현주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애원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얼마나 나를 되찾고 싶은지에 대한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는 보지도 않고 삭제했다. 일주일 후 이혼 합의서가 준비되었다. 나는 이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다. 그는 금방 나타났다. 나를 보자 눈이 붉어졌다. 미나야, 드디어 만나주는구나. 앉아요. 나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이혼 얘기를 하죠. 이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미나야, 결국 이혼하기로 한 거야? 네. 나는 이혼 합의서를 그에게 밀었다. 이게 합의서예요. 읽어보세요. 이현주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다. 미나야, 집이랑 예금을 전부 네가 갖겠다고? 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먼저 바람을 피웠고 우리 돈으로 내연녀를 먹여 살렸잖아요.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당연한 몫이에요. 하지만 미나야, 네가 전부 가져가면 난 어떡해? 이현준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다. 그건 내 알바 아니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현준 씨, 당신이 잘못을 저지를 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생각했나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당신도 이 기분을 느껴보라고요. 미나야, 이현준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내가 말을 끊었다. 선택은 두 가지예요. 사인하고 합의 이혼하거나 아니면 사인하지 않고 내가 바로 소송을 걸거나 그때 가면 당신은 이것마저도 못 가질 수 있어요. 이현주는 한참 침묵했다. 결국 그는 펜을 들어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가 서명하는 순간 내 마음이 갑자기 텅 비었다. 1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슬퍼해야 마땅한데 나는 이상하게도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미나야, 하나만 물어봐도 돼? 이현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뭔데요? 아직 날 사랑해?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사랑했었죠. 아주 많이. 하지만 지금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이현준의 심장을 깊이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합의서 위로 떨어졌다. 내가 자초한 일이지.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미나야,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합의서에 사인했으니 구청에 가서 서류 처리하죠. 구청에서 나왔을 때는 오후 4시였다. 나는 이혼 증명서를 손에 들고 그 위에 도장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이현주는 내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차장으로 걸어갈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미나야, 행복해야 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인 뒤
내 차로 향했다. 지혜는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바로 차에서 내려 나를 맞았다. 어떻게 됐어? 다 끝났어? 응, 다 끝났어. 나는 이혼 증명서를 그녀에게 건넸다. 지혜는 그것을 보더니 나를 끌어안았다. 미나야, 자유를 되찾은 거 축하해. 그래, 자유.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 지혜야, 왜 하나도 기쁘지 않을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 지혜가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야.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텅 빈 집을 보며 문득 외로움을 느꼈다. 한때 우리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집이 이제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 머리맡에 놓인 우리의 웨딩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랍 속에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한 달 후 어느 날 나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미나 씨 맞으신가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현준 씨가 저희 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매우 위독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한번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사람이 왜요? 이현준 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박미나 씨,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다. 차를 몰아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현준이 왜 자살을 시도했을까? 이혼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응급실 밖에는 몇 사람이 서 있었다. 나는 한눈에 최서윤을 알아보았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운 모습이었다. 나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다가 달려와 내 손을 붙잡았다. 박미나 씨, 제발 현준 씨를 살려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당신 이름만 부른대요. 제발 한번 만나주세요.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물었다. 왜 자살을 시도한 거죠? 최서윤은 흐느끼며 말했다. 제가 임신했다고 말했거든요. 아이는 그 사람 아이예요. 그런데 강진우 씨가 그걸 알고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요. 안 그러면 현준 씨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요. 현준 씨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응급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의사가 걸어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이현준 씨 보호자분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나섰다. 저는 그의 전처입니다. 의사는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현준 씨가 약을 복용한 지 너무 오래되어 독성이 이미 퍼졌습니다. 지금 의식은 있으니 마지막으로 만나보시겠습니까? 내 머리가 윙 하고 울렸다. 온몸이 굳어버렸다.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마치 거대한 심연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을 것처럼. 박미나 씨, 의사가 다시 나를 불렀다. 이쪽으로 오시죠. 나는 기계적으로 의사를 따라 응급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현주는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랬다. 몸에는 온갖 튜브가 꽂혀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눈에 희미한 빛이 스쳤다. 아야.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아내. 나는 침대 옆에 서서 한때 10년을 함께했던 남자를 바라보았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그때 모니터의 숫자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의사들이 달려와 외쳤다. 제세동기 준비. 이현주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잡았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술을 떨었다. 무언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눈이 서서히 감겼다. 환자 심정지.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멍하니 서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때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최서윤이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손에 서류를 들고 기묘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 여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응급처치를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현준 씨는 석 달 전에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수혜자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다. 마지막으로 시선이 내게 닿았다. 그녀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걸렸다. 수혜자는 박민아 씨도 최서윤 씨도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최서윤이 소리쳤다. 빨리 말해. 그 여자는 태연하게 서류를 펼쳐 읽었다. 수혜자는 이현준 씨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입니다. 보험금은 10억 원입니다. 그 말에 응급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멍하니 그 여자를 바라봤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0억? 이현준이 언제 보험에 들었지? 왜 수혜자가 어머니일까? 최서윤도 넋이 나갔다. 그녀는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삼성생명 직원입니다. 이현준 씨가 석 달 전에 저를 찾아와 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가 편히 사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석 달 전, 나는 속으로 날짜를 계산했다. 그가 최서윤과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때와 정확히 일치했다. 설마 그는 그때부터 이미 이런 날을 예감했던 걸까? 의료진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제세동기가 몇 번이나 이현준의 가슴을 쳤지만 모니터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에피네프린 준비, 의사가 외쳤다. 간호사가 신속하게 주사기를 가져와 약물을 투여했다.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모니터는 여전히 일직선이었다. 의사는 시계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소생 불가, 사망을 선고합니다. 시각, 오후 6시 23분. 그 말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심장을 내리쳤다. 이현준이 죽었다. 평생 나를 사랑하겠다던 그 남자가 이렇게 떠났다. 최서윤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이현준의 시신 위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현준 씨, 현준 씨, 눈 좀 떠봐요. 나를 두고 가면 어떡해. 내 뱃속엔 당신 아이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멍하니 서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너무 많은 일을 겪어 무감각해진 걸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현실로 느껴지지 않는 걸까? 보험 설계사가 내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박민아 씨,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현준 씨 어머님께서 보험금 청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 달라고 전해주십시오. 나는 기계적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응급실 문이 다시 열리고 60대 노부인이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이현준의 어머니 김정숙 여사였다. 내 아들이 어디 있소? 김정숙 여사는 울부짖으며 들어와 침대에 누워있는 이현준을 보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현준아, 내 아들아. 그녀는 이현준의 몸 위로 엎드려 목 놓아 울었다. 나는 옆에 서서 한때의 나를 냉대하고 구박했던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최서윤은 간호사에게 이끌려 옆으로 비켜났다. 그녀는 거의 실신할 지경이었다. 김정숙 여사는 고개를 들어 최서윤을 보자마자 눈빛이 흉흉하게 변했다. 너였구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어. 이 여우 같은 년. 그녀는 최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제지당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긴 병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옆 의자에 앉아 온몸을 떨며 울었다. 나는 다가가 휴지를 건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미나야, 네가 왜 여기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희는 이미 이혼하지 않았느냐? 왜 너한테 연락을 해? 아마 현준 씨가 계속 제 이름을 불러서 그런가 봐요. 김정숙 여사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다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이야. 그년만 아니었으면 우리 현준이가 왜 이런 선택을 했겠어. 그렇게 착한 아이가. 왜 그렇게 생각이 짧았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다. 김정숙 여사 마음속에서 이현주는 영원히 죄 없는 아들이고 모든 잘못은 다른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보험 설계사가 다시 다가와 김정숙 여사에게 말했다. 어머님, 저는 삼성생명 직원입니다. 아드님께서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하셨고 수혜자가 어머님이십니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하시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김정숙 여사는 잠시 멈칫했다. 보험? 무슨 보험? 고액 생명보험입니다. 보험금은 10억 원입니다. 10억? 김정숙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 현준이가 언제 그런 보험을, 나는 전혀 몰랐는데, 석 달 전입니다. 아드님께서 그때 특별히 수혜자를 어머님으로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멍하니 설계사를 바라보다가 한참 후에야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니? 너는 정말 죽을 작정이었구나.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현준이 석 달 전에 보험에 들고 수혜자를 어머니로 지정한 것은 그때 이미 죽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혹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예감했던 것이다. 하지만 왜 단순히 불륜이 발각되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내 시선은 최서윤에게 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고 넋이 나간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최서윤 씨, 현준 씨가 왜 자살했는지 물었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서윤은 고개를 들어 공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제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그 사람 아이고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임신했다고 죽을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요. 어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최서윤은 한참 침묵하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강진우 씨가 제가 임신한 걸 알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현준 씨를 고소해서 감옥에 보내겠다고요. 현준 씨가 그걸 무서워했어요. 그 압박을 견딜 수 없다고 했어요. 감옥? 나는 의아했다. 불륜은 범죄가 아닌데 왜 감옥에 가요? 최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강진우 씨가 다른 걸 알아냈거든요. 뭘 알아냈는데요? 내가 추궁했다. 최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후에야 말했다. 강진우 씨가, 현준 씨가 석 달 전에 회사 돈을 빼돌려서 저한테 집을 사준 걸 알아냈어요. 그 말은 내 머리를 내리치는 번개 같았다. 공금 횡령. 이현준이 그런 짓까지 저질렀다고. 얼마나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5억이요. 5억.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현준이 5억의 공금을 횡령해서 최서윤에게 집을 사줬다고. 어떻게요? 내가 물었다. 그 사람은 기술팀장이잖아요. 회사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했어요.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서 자기 계좌로 돈을 빼돌렸고 그 돈으로 저한테 집을 사준 거예요. 강진우 씨는 어떻게 알았고요? 저를 조사하려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탐정이 그 돈의 출처를 알아낸 거죠. 강진우 씨는 현준 씨한테 5억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서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했어요.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현준이 자살한 이유는 단순히 불륜이 발각되었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공금 횡령 사실이 드러나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죽고 나면 이 모든 란탄즈는 다른 사람에게 남겨진다는 것을. 나는 최서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 뱃속의 아이, 정말 현준 씨 아이 맞아요? 최서윤은 잠시 멈칫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요. 확실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최서윤 씨, 현준 씨는 이미 죽었어요. 아직도 나를 속일 건가요? 최서윤의 표정이 변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확실하지 않아요. 현준 씨 아이일 수도 있고 강진우 씨 아이일 수도 있어요. 나는 냉소했다. 그래서 당신은 아이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현준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군요. 최서윤 씨, 당신 아직 사람 맞아요? 최서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걸 어떡해요? 어떡하냐고요? 나는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바람을 피우지 않을 수 있었고, 임신하지 않을 수 있었고, 현준 씨더러 공금을 횡령해서 집을 사달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당신에게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당신은 최악의 선택을 했어요. 이제 현준 씨가 죽었으니 만족해요? 최서윤은 더 심하게 울며 몸을 웅크렸다. 나는 응급실을 나와 복도로 걸어갔다.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이현준이 죽었다. 한때 나를 사랑했던 남자,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가 이렇게 죽었다.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가치 없게. 지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와 나를 끌어안았다. 미나야, 울지 마. 그럴 가치도 없어. 지혜야, 그 사람 죽었어. 나는 흐느꼈다. 정말 죽었다고. 알아, 다 알아. 지혜가 내 등을 토닥였다. 미나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자책하지 마. 하지만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 나는 고개를 들어 눈물 어린 눈으로 지혜를 바라봤다. 아니, 지혜는 단호하게 말했다. 미나야, 설령 네가 그 사람을 용서했더라도 그 사람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은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그는 피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없어. 지혜가 내 말을 끊었다. 미나야, 넌 이미 할 만큼 했어. 그 사람이 스스로 전시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 사람이 자초한 죽음이야. 넌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어. 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했다. 지혜 말이 맞았다. 나는 이현준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 그가 나를 배신했고, 그가 공금을 횡령했고, 그가 자살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나는 일어서서 옷을 정돈했다. 지혜가 나를 부축했다. 지금 기분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 나는 애써 웃었다. 지혜야, 고마워. 바보야. 우리 사이에 뭘. 지혜가 내 손을 토닥였다. 가자. 집에 데려다 줄게. 잠깐만. 내가 말했다. 아직 처리할 일이 좀 남았어. 나는 응급실로 돌아갔다. 김정숙 여사는 아직도 그곳에 앉아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어머님, 마음 잘 추스르세요. 김정숙 여사는 고개를 들어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미나야, 너는 나를 원망하지 않니? 내가 예전에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머님, 현준 씨 장례는 제가 도와서 처리할게요. 그리고 그 10억 보험금은 잘 간직하셨다가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김정숙 여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미나야, 너는 참 착한 아이야. 내 아들이 내게 못할 짓을 했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서려 할 때 아직 그곳에 앉아있는 최서윤이 보였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다. 최서윤 씨, 현준 씨가 죽었으니 만족해요? 최서윤은 고개를 들어 눈물을 흘렸다. 박미나 씨,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나는 냉소했다. 이러고 싶지 않았으면 바람을 피우지 말았어야죠. 임신하지 말았어야죠. 현준 씨더러 당신에게 집을 사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최서윤 씨, 당신의 모든 선택이 현준 씨를 심연으로 밀어넣었어요. 이제 그가 죽었는데 당신은 이러고 싶지 않았다고 말하는군요. 최서윤은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똑똑히 들어요. 현준 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 내가 회사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그 5억 회사는 반드시 되찾을 겁니다. 당신 집도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뱃속의 아이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 말을 남기고 병원을 나섰다. 지혜는 차 안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바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차에 앉아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미나야, 아까 최서윤한테 뭐라고 했어? 지혜가 물었다.
이현준이 공금 횡령한 사실 회사에 신고하겠다고 했어. 정말 그렇게 할 거야? 지혜는 조금 걱정스러워했다. 그렇게 되면 이현준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질 텐데. 이미 죽은 사람한테 명예가 뭐가 중요해.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5억은 회사 돈이잖아. 당연히 돌려줘야지.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 돈은 회사 돈이니 당연히 돌려줘야지. 다음 날 나는 이현준이 일하던 회사에 찾아가 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사팀에 알렸다. 회사는 즉시 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이현준은 여러 프로젝트 비용을 부풀려 총 5억 2천만 원을 횡령했다. 그 돈으로 최서윤에게 120제곱미터 약 36평짜리 아파트를 사주고 남은 돈은 생활비로 주었다. 회사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 돈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곧 최서윤을 찾아냈고 그녀 명의의 아파트를 압류했다. 최서윤이 한 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울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다. 박민아 씨,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갚을게요.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무엇으로 갚을 건데요? 나는 차갑게 물었다. 최서윤 씨, 그 돈은 5억이 넘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고요. 당신 월급이 얼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도 언제까지 갚을 수 있겠어요? 집을 팔아서라도. 집은 이미 압류됐어요. 팔 수 없다고요. 설령 팔 수 있더라도 먼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에요. 최서윤은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럼 저는 어떡해요? 제 뱃속엔 아이도 있는데. 당신 아이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최서윤 씨, 잘못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에요. 누굴 탓할 수 없어요. 최서윤은 울면서 떠났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이현준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김정숙 여사와 몇몇 친척만 참석했다. 나도 가서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묘비 앞에 서서 이현준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복잡했다. 한때 내 남편이었던 남자, 평생을 약속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여기에 누워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현준 씨, 편히 가요. 나는 마음속으로 읊조리고 묘지를 떠났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혜가 물었다. 미나야, 지금 기분은 좀 어때?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다. 지혜야, 사람은 왜 결혼을 하는 걸까? 사랑 때문이겠지. 지혜가 말했다.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하지만 결혼이 정말 행복을 보장해줄까? 내가 물었다. 나와 현준 씨를 봐.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잖아. 지혜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미나야, 결혼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지만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도 아니야. 인생은 원래 변수로 가득 차 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가꾸어 나가는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혜의 말이 맞았다. 인생은 변수로 가득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이현준과의 결혼은 끝났지만 내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다.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한 달 후, 회사는 그 5억을 회수했다. 최서윤의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 대금은 전부 회사의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다. 하지만 아파트는 4억 4천만 원에 팔려 8천만 원이 부족했다. 회사는 최서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남은 금액을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최서윤은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었고 결국 그녀의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전부 끌어모아 겨우 그 돈을 갚았다. 윤미숙이 한 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울면서 최서윤을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박민아 씨, 우리 서윤이가 지금 임신 중인데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해요. 제발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사님, 기억력이 참 나쁘시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이런 태도가 아니셨는데요. 따님이 제 남편에게 꼬임 당했다고 하셨고
저더러 강서방에게 1억을 주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 저한테 와서 애원하시네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미숙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게다가 내가 말을 이었다. 이 일은 제가 아니라 회사가 추궁하는 거예요. 그 돈은 회사 돈이지 제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 애원해봤자 소용없어요. 회사에 가서 애원하셔야죠. 윤미숙은 결국 실망한 채 돌아갔다. 반개월 후 최서윤이 유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이를 지키지 못했고 본인도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했다. 강진우는 이혼 수속을 밟았고 위자료 한 푼 주지 않았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최서윤의 결말은 모두 그녀가 자초한 것이다. 그녀가 바람을 피웠고 임신했으며 이현준에게 공금을 횡령하게 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선택이었다.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했다. 이현준의 일이 일단락된 후 나는 내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다. 추억이 가득한 그 집에서 나와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작지만 아늑하게 꾸며져 있어 혼자 살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직장도 옮겼다. 예전에는 광고회사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야근을 밥 먹듯 했다. 이제는 출판사에서 콘텐츠 편집자로 일하게 되었다. 일은 훨씬 편해졌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시간도 많아졌다. 주말에는 그림을 배우러 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을 했다. 가끔 지혜가 서울에서 내려와 나를 만나주었다. 우리는 함께 쇼핑하고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점차 그 결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혼자만의 삶을 즐기는 법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석 달 후 어느 날 나는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그의 이름은 한지성, 건축가였고 나보다 5살 많았다. 우리는 같은 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대화를 시작했고 서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성 씨는 신사적이고 유머러스했다. 그는 나를 위해 의자를 빼주었고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기억했으며 내가 우울해할 때 나를 웃게 해주었다.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여행을 갔다. 나는 점차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 그와 함께 있는 느낌이 좋았다. 어느 날 지성 씨가 물었다. 미나 씨, 사랑을 믿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어요. 비록 실패한 결혼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존재한다고 믿어요. 지성 씨가 웃었다. 저도 믿어요. 그리고 저는 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다정했다. 미나 씨, 사랑해요. 우리가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당신이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고 뺨이 뜨거워졌다. 나는 지성 씨를,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가 진심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긴장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지성 씨는 내 손을 잡았다. 기다릴 수 있어요.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동 때문이었다. 또 석 달이 지나고 나와 지성 씨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그는 내게 정말 잘해주었다. 내 모든 결정을 존중했고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그를 지혜에게 소개했다. 지혜는 지성 씨를 꼼꼼히 뜯어보더니 나를 옆으로 데려가 작게 물었다. 미나야, 정말 이 사람이 맞는 사람이라고 확신해? 응, 확신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혜야, 이렇게 확신이 든 적은 처음이야. 지혜가 웃었다. 그럼 됐어. 미나야, 정말 축하해. 드디어 네가 일어섰구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 그날 밤, 지성 씨가 나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게 뭐예요? 내가 궁금해서 물었다. 열어봐요. 지성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섬세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라 은반지였다. 그 위에는 그대 눈에는 별을, 마음에는
바다를 담기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미나 씨를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거예요. 지성 씨가 말했다. 미나 씨가 많은 아픔을 겪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과거는 잊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함께 별과 바다를 보러 다닐게요. 내 눈물이 또 흘렀다. 나는 반지를 끼고 지성 씨를 꼭 껴안았다. 고마워요, 지성 씨. 내 인생에 나타나줘서 고마워요. 바보. 내가 더 고맙죠. 지성 씨가 내 등을 토닥였다. 나를 사랑할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다. 인생은 여행과 같다. 어떤 사람은 그저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걸어준다. 이현주는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고 한지성은 어쩌면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일 것이다. 1년 후 나와 지성 씨는 결혼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가장 가까운 친구와 가족만 초대해서 치렀다. 지혜가 내 들러리를 서주었다. 그녀는 결혼식에서 축사를 했다. 미나는 제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녀가 밑바닥에서부터 일어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그녀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지성 씨, 제 친구 미나를 잘 부탁합니다. 잘해주세요. 지성 씨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합니다. 평생 그녀를 사랑하고 지켜주겠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와 지성 씨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갔다. 해변에 누워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다. 지성 씨는 내 옆에 누워 내 손을 잡았다. 미나 씨, 행복해요? 네, 아주 많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지성 씨, 제게 두 번째 사랑의 기회를 줘서 고마워요. 바보. 내가 더 고맙죠. 지성 씨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평생을 바쳐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게요. 나는 달콤하게 웃었다. 한국으로 돌아와 우리는 지성 씨가 설계한 새 집으로 이사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온기가 가득했다. 지성 씨는 주말마다 나를 위해 아침을 만들어 주었고 내가 야근할 때는 데리러 와주었으며 내가 피곤할 때는 마사지를 해주었다. 나도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의 셔츠를 다려주고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으며 그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우리의 삶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다. 격정적인 사랑은 없었지만 잔잔히 흐르는 강물 같은 동반이 있었다. 2년 후 나는 임신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와 지성 씨는 기뻐서 울었다. 의사 선생님은 내 몸이 꾸준한 관리 덕분에 많이 좋아져서 임신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10달 동안 내 배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왔다. 지성 씨는 매일 나와 함께 산책하고 농담을 하고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나는 십수시간의 진통을 겪었다. 지성 씨는 계속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땀을 닦아주고 나를 격려해 주었다.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둘 다 울었다. 간호사가 아기를 내 품에 안겨주었다. 이 작은 생명을 보며 모든 것이 가치 있다고 느꼈다. 딸이에요. 축하합니다. 지성 씨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고생했어, 미나야. 우리는 딸의 이름을 한별이라고 지었다. 그녀의 인생이 별과 바다처럼 넓고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딸이 태어난 후 우리의 삶은 더 바빠졌지만 더 충만해졌다. 한별이는 순한 아이라 거의 울지도 않고 잘 웃었다. 매일 밤 나는 그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지성 씨는 우리 곁을 지켰다. 세 식구는 화목했다. 어느 날 지혜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녀는 한별이를 안고 감격에 겨워 말했다. 미나야, 너 드디어 네가 원하던 행복을 얻었구나. 응. 나는 지성 씨와 딸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찼다. 지혜야,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그 어두운 시절을 헤쳐나오지 못했을 거야. 바보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당연한 거지. 지혜가 웃었다. 그리고 미나야, 내가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너 자신의 강인함 덕분이야. 그렇다. 나 자신의 강인함 덕분이었다.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나도 포기하고 싶었고,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버텨냈고 그림자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맞이했다. 나는 종종 이현준을 생각한다. 가끔 꿈에서 그를 본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나를 쫓아다닐 때, 우리가 결혼하던 날의 꿈을 깨고 나면 조금 슬프지만 금방 괜찮아진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에게는 새로운 삶, 새로운 가정이 있다. 나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가끔 최서윤도 생각한다. 그녀는 나중에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하며 어렵게 산다고 들었다. 그녀가 후회했는지 깊은 밤 이현준을 자신 때문에 죽은 그 남자를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내 알 바가 아니었다. 나는 이미 내려놓았다. 모든 증오와 원망을. 나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이현준을, 그리고 최서윤을.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증오에 얽매여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별이가 1살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현준의 묘지에 갔다. 나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놓았다. 현준 씨, 저 왔어요. 나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보세요, 저 지금 아주 행복해요. 새로운 가정도 생겼고 딸도 있어요. 하늘에서 부디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미련 갖지 말고요. 지성 씨는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잡았다. 한별이는 그의 품에 안겨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묘비를 바라봤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성 씨가 물었다. 미나야, 아직 슬퍼? 아니, 이제 안 슬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성 씨, 난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어. 이현주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지만 전부는 아니야. 내 인생은 아직 길고 할 일도 갈 곳도 많아. 지성 씨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미나야,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평생 당신과 함께 걸어갈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몇 년이 더 흘러 한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 성적도 좋고 철도 일찍 들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다. 엄마, 예전에 결혼한 적 있었어?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다. 응, 엄마는 예전에 1번 결혼했었어. 하지만 실패했지. 왜 실패했어? 한별이가 궁금해했다. 그 사람이 엄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거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아, 기억해. 나중에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워야 해. 누구를 위해서도 너 자신을 희생하지 마. 너는 최고를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한별이는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지성 씨가 물었다. 별이한테 말한 거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 내가 말했다. 지성 씨, 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숨기고 싶지 않아. 내 경험을 통해 아이가 무언가를 배우고 나중에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 지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아. 미나야, 당신은 좋은 엄마야. 10년 후 한별이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녀가 집을 떠나기 전날 나는 편지를 썼다. 편지에는 나와 이현준의 이야기를, 내가 겪었던 고통과 성장을 상세히 적었다. 나는 그녀에게 인생은 순탄치 않으며 온갖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희망을 버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고. 나는 또한 사랑은 아름답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여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별이는 편지를 읽고 울었다. 그녀는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고생 많았어. 고생은 무슨.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아, 너는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한별이를 떠나보내고 나와 지성 씨는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세계 각지의 풍경을 보았다.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했다. 어느 날 우리는 몰디브에 가서 신혼여행의 추억을 되새겼다. 해변에 누워지는 석양을 보며 나는 감회에 젖었다. 지성 씨,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항상 나를 사랑해주고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바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 지성 씨는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미나야,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나는 행복하게 웃었다.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처음에 행복에서 결혼의 파탄,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나는 아주 길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들이 나를 성장시켰고 나를 더 강하게, 더 소중함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선택을 했을까? 아마도 혹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바로 그 경험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린 소녀가 아니다. 배신 앞에서 그저 울기만 하는 약한 여자도 아니다. 나는 강해지는 법을, 독립하는 법을,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이현준의 죽음은 한동안 나를 자책하게 했다. 만약 그때 내가 그를 용서했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까 하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다. 그의 죽음은 나의 거절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가 바람을 피웠고 공금을 횡령했으며 자살을 선택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초한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나도 한때 최서윤을 미워했다. 내 결혼을 망가뜨리고 이현준을 죽게 한 그녀를. 하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내려놓았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다. 나는 용서하고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그 선택은 내게 새로운 삶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지금 나는 50대 후반이다. 머리카락은 희끗해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나는 매일 충실하게 살고 있다. 한별이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나도 외할머니가 되었다. 작은 외손녀를 보면 나는 옛날의 한별이를, 옛날의 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어느 날 한별이가 딸을 데리고 나를 보러 왔다. 엄마, 안색이 아주 좋아 보이세요. 한별이가 웃으며 말했다. 응, 요즘 아빠랑 같이 운동을 자주 하거든. 몸이 많이 좋아졌어. 내가 외손녀를 안아들었다. 우리 애기 참 예쁘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한별이가 갑자기 말했다.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무엇이 엄마를 버티게 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진지하게 말했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었어. 별아, 그때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 포기하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나는 아직 젊고 가야 할 길이 멀어.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한별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별아, 언제든 기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너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너를 사랑해 줄 수 있어. 그날 밤 지성 씨가 물었다. 미나야, 당신은 이번 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 응, 가치 있어.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성 씨, 비록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많은 행복도 얻었어. 나에겐 당신이 있고 별이가 있고 손녀도 있잖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지성 씨가 웃었다. 미나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어. 나도 그래요.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지성 씨,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마워요. 바보, 우린 부부잖아. 그런 말할 필요 없어. 지성 씨가 나를 감쌌다. 미나야, 우리 함께 천천히 늙어가자. 응, 나는 눈을 감았다.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다. 몇 년 후, 김정숙 여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임종 전에 사람을 시켜 내게 말을 전했다. 미나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주게. 현준이 일은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이야. 부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라네. 나는 김정숙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묘비 앞에 서서 한때 나를 냉대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녀는 좋은 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그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평범한 어머니였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전 이미 오래전에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성 씨가 내 손을 잡았다.
미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지성씨, 난 이제 완전히 내려놓았어. 과거의 일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 세월이 흘러 나는 어느덧 60대가 되었다. 지성씨도 은퇴했다. 우리는 바닷가의 작은 도시로 이사해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매일 아침 함께 해변을 산책하고 일출을 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가끔 젊은 시절의 나를, 그 고통스러웠던 날들을, 이현준을, 최서윤을 생각한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더 이상 나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내 인생의 일부, 내 성장의 증거일 뿐이다. 나는 운명에 감사한다. 내게 두 번째 기회를 주어 지성 씨를 만나게 하고 완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행복한 후반생을 보내게 해준 것에 나는 또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때의 내가 강인했던 것, 고통에 무너지지 않았던 것, 새로 시작하기로 선택했던 것에 만약 그때 내가 강진우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 5억을 주었다면 어쩌면 이현주는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는 그 깨진 결혼 생활을 계속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랬다면 나는 지성 씨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한별이도 지금의 행복한 삶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의 선택을 돈 없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던 것을. 그 말은 무정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구원한 말이었다. 내가 이현준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다. 다만 나는 나 자신을 더 사랑했을 뿐이다. 그의 잘못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희생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지혜가 나를 보러 왔다. 그녀도 이미 백발이 성성했지만 정신은 맑았다. 미나야, 그거 알아? 난 항상 네가 존경스러웠어. 지혜가 내 손을 잡았다. 그렇게 힘들었을 때 너는 다 이겨냈잖아. 다 지난 일이지. 내가 웃었다. 지혜야, 네가 없었으면 나도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항상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바보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지혜가 내 손을 토닥였다. 미나야, 너 지금 행복해? 응, 아주 행복해. 나는 저 멀리 앉아있는 지성 씨를 바라봤다. 그는 한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외손녀는 그 옆에서 놀고 있었다. 지혜야,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 그럼 됐어. 지혜가 미소 지었다. 미나야, 너는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렇다. 나는 자격이 있다. 그날 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다시 32살로 돌아가 있었다. 그 깊은 밤, 전화를 받았을 때로,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하지도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있었다. 나는 전화기 저편의 강진우에게 말했다. 돈 없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워 조용히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지성 씨가 나를 보고 있었다. 악몽 꿨어?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좋은 꿈이었어. 내가 웃으며 말했다. 과거의 나, 용감했던 나를 꿈에서 만났어. 지성 씨가 나를 감쌌다. 당신은 항상 용감했어. 그렇다. 나는 항상 용감했다. 모두가 나에게 참으라고, 가정을 위해 희생하라고 했을 때 나는 거절했다. 모두가 나에게 너무 냉정하고 무정하다고 했을 때 나는 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현준에게도, 최서윤에게도, 강진우에게도 나는 오직 나 자신에게 행복한 미래를 빚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타협을, 양보를 거부하고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했다. 이 선택은 내게 하나의 결혼을 잃게 했지만 진정한 행복을 얻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돈 없어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은 내가 했던 말 중에 가장 올바른 말이었다. 그 말은 냉혹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 자신을 위한 가장 큰 보호막이었다. 만약 그때 내가 마음이 약해져 그 돈을 주었다면 나는 더 깊은 수렁에 빠졌을 것이다. 이현주는 고마워하기는커녕 나를 만만하게 봤을 것이다. 최서윤과 강진우는 계속해서 나를 협박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은 모두 응당한 대가를 치렀다. 이현주는 죽었고 최서윤은 모든 것을 잃었으며
강진우도 원하는 돈을 얻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많은 일을 겪고 나서 나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은 하나의 수행이며 끊임없이 성장하고 탈바꿈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겪는다. 어떤 사람은 우리와 잠시 함께 걷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함께 걷는다. 이현주는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간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배신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바로 그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지성 씨는 내 인생의 안식처였다. 그는 내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동반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가 있었기에 나의 후반생은 이토록 찬란할 수 있었다. 지금 나는 70대가 되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걸음도 느려졌으며 기억력도 나빠졌다. 하지만 나는 매일 즐겁게 살고 있다. 지성 씨는 여전히 예전처럼 나를 사랑하고 돌봐준다. 그도 늙었지만 나에 대한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한별이와 외손녀가 자주 우리를 보러 온다. 온 가족이 화목하다. 가끔 옛날의 일기장을 꺼내 고통과 번뇌로 가득했던 글들을 읽어본다. 지금 다시 보니 더 이상 슬프지 않다. 그저 인생의 무상함에, 운명의 장난에, 그리고 그때의 내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할 뿐이다. 만약 그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내가 타협을 선택했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어쩌면 나는 아직도 이현준과 함께 겉으로만 부부인 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나는 그 깨진 결혼에 짓눌려 원망만 가득한 여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거절을,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선택했다. 작년에 나는 큰 병을 앓아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는 이제 내 차례가 왔다고 생각했다. 지성 씨는 내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미나야, 가면 안 돼. 나랑 같이 천천히 늙어가야지. 한별이도 울었다. 엄마, 꼭 이겨내셔야 해요. 우리 모두 엄마가 필요해요. 그들의 애타는 모습을 보며 나는 아직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아직 할 일이 많고 함께할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치료에 임했고 마침내 병마를 이겨내고 퇴원했다. 그 후로 나는 하루하루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인생은 짧고 현재에 충실하며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지성 씨가 물었다. 미나야,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지성 씨, 그 경험은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나를 많이 성장시켜줬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우리의 지금 이 행복도 없었을 거야. 지성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나야, 그때 당신의 용기에 감사해. 나 자신을 위해 살기로 선택해줘서 고마워.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 내가 웃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선의 안 받았단다네. 응, 모든 것이 최선의 안 받았다요. 그 고통스러웠던 경험, 그 용감했던 선택이 결국 지금의 내 행복을 만들어냈다. 나는 후회하지도 미련을 갖지도 않는다. 나는 감사한다. 운명이 내게 이런 인생을 준 것에